안녕하세요. 쟤는 30대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릴 적에는 늘 외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얼굴을 마주칠 때도 항상 공부나 성적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 꿈은 자란 후 바로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중학생 때부터는 학교, 집, 독서실 이 세 곳이 제 삶 전부였습니다. 호기심도 많았고 책임감도 강했죠. 독서실을 다니는 도중 담장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상상에 잠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험 기간에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한 남자애와 부딪혔어요. 그는 신문을 들고 있었고 떨어진 신문을 주워주었어요. 그 뒤로 몇 차례 마주치게 되었죠. 다른 친구들이 독서실을 나오는 시간에 신문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던 걸 보며 궁금해졌어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걸까? 그는 누군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죠. 분명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얼굴도 촘촘하고 옷차림도 꾸미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는 희망으로 빛났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빠와 함께 일하던 엄마는 이제 손을 뗀 뒤에도 나를 돌봐주며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로움보다 엄마의 간섭이 더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일찍 자냐? 새벽 3시밖에 안 됐잖아. 오늘은 너무 졸리다. 수험생인데 정신을 차려야지 미쳐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대학에 진학했고 엄마가 원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 결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캠퍼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급한 속도로 날 집어넣었고 도서관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더군요. 내가 더 좋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알겠다고 했을 때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 갑자기 배가 아파서 도대체 여기 도서관에 화장실이 있을까? 친구 말을 들었든 말든 자석에 이끌리듯이 도서관 쪽으로 향했다. 들어가는 길에 그 남자가 세워둔 자전거도 봤어요. 자전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툭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데 군데군데 녹슨 것들이 보여서 마음이 시립니다. 어떻게 이런 걸로 다니는지 궁금해졌어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 남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카운터 쪽에는 없었고 책장 쪽으로 가보니 그가 열심히 책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책장과 책장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그의 얼굴이 그리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나 책장 사이로 그의 눈이 보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더 가까이 그를 읽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책상 사이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본 독서실 앞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옷차림, 쪽쪽한 얼굴, 그러나 빛나는 눈동자. 자전거를 타고 급히 통행 중이어서 눈을 봤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도서관 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네, 그렇군요. 정말 이상하죠? 수년 만에 다시 보게 된데도 그 눈빛과 그 얼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친구는 주변의 모든 소문을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친구에게 그 남학생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더니 주저없이 얘기가 나왔어요. 선배는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뭐냐고. 가능성 적고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나 봐요. 그래도 과묵하지 않고 항상 수석이라는 게 대단해. 여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는데 왠지 신비로워서 좋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만 술을 안 마시고 성실하게 공부하면서도 여자들이 끌리는 건 이해할 만해요. 여자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백하는 여자들이 다 차인 건가요? 현 희망 시선이 응어 있었고
저보다 한 학년 위인데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다른 학생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남자로 유명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매우 얌전하고 그 아이는 비록 비싼 옷이나 좋은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과 여전히 반짝이는 눈동자는 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그는 여러 여학생들의 고백을 다 걷어차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저는 이에 대해 의심이 들어 그의 여자친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어느 날 수업을 모두 빼먹고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는 도서관으로 가서 국가별 장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를 따라가느라 제게는 전력을 다해야 했다.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마감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의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뒤쫓기 계속했다. 지하철을 타자 그는 한 번도 졸지 않았다.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는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아직 살고 있었다. 내 집은 서울의 다른 동네로 옮겨간 적이 있었다. 그는 좁고 어둑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어린 시절과 그의 형편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았다. 마음이 조금 이상해져서 그의 행동을 따라다 보았다. 그가 되돌아본 순간 왜 계속 나를 따라오는지 물었다. 오, 그건 당신과 같은 대학을 다니는 거죠. 네, 그렇죠. 혹시 고백하려는 거라면? 어릴 때 독서실 앞에서 봤던 적 있어요? 저는 독서실에 다니지 않았는데요. 신문을 배달하던 걸 생각하면 아차 하게 되더라고요. 그가 어릴 때 신문을 배달하는 아이였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물론 그 앞에서 어릴 때 내렸기 때문에 예상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는 나에게 조금 더 다가와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왔다고 했어요. 어릴 때 본 그 남자애가 나인가 싶어서 내 마음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모르게 그런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쓰였어요. 내 또래와 같은 동안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서 대학에 와서 그 시절과 같은 눈길을 보던 남자를 발견했어요. 또 모르게 나를 따라온 거였죠.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 답에 한동안 멍하니 나를 바라보던 그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가 연락처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젠 몰래 따라다니지 말고 연락하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연애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의 전부를 아르바이트에 사용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겨우 서너 시간 정도였어요. 그의 형편을 하는 저로선 불평도 할 수 없었죠. 그렇다 보니 함께 할 수 있는 데이트라고는 산책이나 같이 공부를 하는 데이트가 다였어요. 처음엔 그마저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연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그가 저에게 미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뭐, 넌 결국 지칠 거야. 지금도 봐. 난 데이트에 쓸 돈도 없는 가난한 놈이고 너 솔직히 말해. 좋은 데이트도 얼마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나 때문에 굽이는 구두 신고 산책하느라 발 아프고 시험 기간에는 사실상 공부 데이트가 아니라 난 그냥 공부만 하고 넌 그런 날 보고 있고 내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1등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형편과 마음을 이해했어요. 공부하는 그를 보고 있으면 애잔한 게요. 아마도 나는 그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음만 더 강해졌던 나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결국 나는 이별을 선택한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는 기겁했지만 분명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결혼을 거절하던 그도 결국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응원했어.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결혼하자.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삶을 견디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부양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품에 안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엄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은 조용하고 서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보고 손을 깔끔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얼마나 힘들고 어릴 적부터 고통을 견뎌야 했겠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제가 같이 살면서 힘들었던 남편 인생에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의 어머니가 돌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말이 감동적인가 싶어 괜히 제 코끝도 시큰했죠. 그런데 눈물을 흘린 어머니가 부름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이 집을 팔아서 합치면 조금 더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순간 망치로 이마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와 같이 살던 집을 팔아서 합치자니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살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같이 살자는 얘긴 거였군요. 저는 냉정하게 말을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이 집을 팔면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더 넉넉한 쪽에서 집을 마련하면 되겠죠. 이 집 할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마주한 어머니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당황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애써 웃으려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이었습니다. 유복한 집의 외동딸인 저희 집이었죠. 그때 그에게 눈이 뒤집힌 채 엄마와 아빠가 섭섭해할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에게 홀어머니가 있다는 사실과 그저 월세집이 답답한 것을 알게 된 저희의 부모님이 이미 한결같이 느껴진다.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의 면전에 대고 윽박까지 질렀어요. 자네 미친 건가? 감히 어디서 우리 딸을 넘봐? 여자 잘 만나서 팔자 피는 게 목표야? 가진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차라리 가진 게 없기만 하면 다행이게. 자네는 가져선 안 되는 걸 가졌어. 홀어머니, 그분은 어쩔 거야? 나중에 다 우리 애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나중에는 그래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황급히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일 없어, 엄마. 요즘은 그냥 가까이 살면서 보살펴드리는 추세잖아.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오빠, 그렇지. 저는 그를 향해 강압적인 눈빛으로 동의를 강요했고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건 그 남자였지? 그 남자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정의 격렬한 반대에도 꿋꿋하게 맞서며 결혼을 추진했어요. 엄마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절대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요. 대신 그러려면 우리 집에서 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위에 있어야 그런 소리를 못하지 않겠느냐, 그랬죠? 부모님은 결국 내 아빠가 성실하고 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길 수 없어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는 얼음판처럼 어색했어요. 집은 우리 쪽에서 마련할 거예요. 가사일은 대부분 내가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우리 딸과 사위가 살 집이니 생각해보면 넓은 집이 좋겠죠. 부부방과 아이방이 2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자리가 없다는 듯이 내 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장단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손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네요. 그런 시어머니를 본 아빠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혼은 실전이었어요. 가난한데 홀어머니까지 있는 아빠를 데리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방패막이 필요했어요. 훈수도 우리 집에서 받겠다고 했는데 아빠는 그게 안 된다고 했어요. 아빠야, 당신은 돈이 있나요?
가족이라고요. 제 것도 당신 것이고 당신 것도 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가족을 이루는 거니까요. 우리 둘만의 가족이에요. 저희 결혼이 우리 둘의 결합이라는 것을 늘 강조했어요. 남편도 더는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부잣집 딸이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한다고 소문이 났대요. 결혼식 때부터 엄마는 울고 시어머니는 엄마를 살피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 속에서 나도 눈물이 나곤 했지만 그럼에도 기쁘고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특히 결혼 후 몇 년은 더욱 좋았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난 후 친정과 시댁 사이가 더욱 좋아졌어요. 아이를 매개로 서로 봐주며 경쟁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사돈은 바쁘시겠지만 주말에 쉬세요. 주말에도 우리가 챙길게요. 둘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 경쟁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아이가 둘이 돼서 수고도 많았지만 남편과 둘 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서 고마웠어요. 양가가 없었다면 직장 초년생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첫째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둘째는 유치원에 잘 다니면서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양가가 조금 더 시달고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이 밤에 왜 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일어나고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난 시한부래. 설날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대요.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시한부인가요? 어머니가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어머니는 한동안 울다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 자궁암 말기라고 해 1년밖에 못 산다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이랑 같이 좀 살면 안 돼? 그 말을 듣자 제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충격적이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자궁암이 뼈로 변했다는 말, 1년 안에 죽는다는 말, 그리고 외로움에 견딜 수 없다는 말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외로움에 대한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 말은 어릴 적부터 제게 괴로웠던 것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정은 제 손에 달려 있었고 시어머니의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바퀴도 달리지 않은 가방이었죠. 이 몸으로 언제 2번을 왔다 갔다 해 그냥 들고 왔어. 난감하긴 했지만 일단 시어머니의 짐은 거실에 뒀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대해 의논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수술은 이미 하고 왔어. 이거 봐라 수술 내역서. 암으로 자궁도 다 됐다. 그러니까 그 사이 시어머니는 이미 수술을 다 마친 뒤 퇴원 수소까지 밟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암 치료는요?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치료 전, 고통스러우면 가서 진통제나 받아다 먹는 거지. 삶을 포기한 듯한 시어머니의 발언을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서 더 생각을 하셔야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끌어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가정 잘 꾸리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여한이 없어. 그냥 이렇게 너희들 알콩달콩 잘 사는 것보다가 가게만 있다. 일단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방이라곤 부엌 옆에 딸린 창고로 쓰는 작은 방밖에 남은 방이 없었어요. 시한부 환자를 그런 방을 주는 게 난처해 고민을 하자 시어머니는 직접 그 작은 방을 깔끔하게 치우시더니 본인이 그 방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불 하나 펴면 꽉 찬 방에서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이죠. 내가 한번 노력만 하면 돼요. 얼마 지나면 진짜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요.
나는 여기서 너희들을 도와주다가 가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시어머니는 집안 모든 것을 다 도맡아 하셨습니다. 집에 계시면 아이들도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어째서 그렇게 힘쓰시는지요? 푹 쉬세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TV를 보고 피곤하면 주무세요. 하면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너희들과 함께 사니까 외롭지 않아서 그러나 밥도 맛있어지고 기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는 너희 일에만 집중하세요. 덕분에 우리 부부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승진도 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즉석 음식을 먹는 다른 어린이들보다 혈색이 좋고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났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매식마다 직접 손수 요리를 해서 먹였어요. 주말에는 주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그 결과 점점 더 건강해졌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 건 1년을 넘어 5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약수통 가득한 약들도 받아들여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받으려다가 떨어뜨릴 만큼 무겁고요. 아니, 어머니 왜 이리 힘이 세세요? 통증도 없으시죠? 요즘 진통제가 효과 좋다는데 너희가 사준 진통제로 밤에 잠도 잘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살면서 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건강해진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5년째 살아 계시다니 놀라고 혼란스러웠죠. 네 냄새가 나이 둘 다 일하잖아. 한 번 시어머니 병원 갈 때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내가 가는 평일 낮에 가시더니 자꾸 따라오라고 해서 차단했지. 그래서 그때 가지 않았어. 그래서 가면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다고 다음번은 꼭 함께 가보라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를 밟지 말라더라. 아는 사람이 한 번 시한부 판정을 받고 3년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5년을 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더 이상 체외적인 통증도 없이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왠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졌어. 어쨌든 시어머니가 건강해지는 것은 부부에게도 좋은 일이었지. 아프지 않고 일해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편해졌거든. 그런데 모두가 시어머니 상태에 대해 의문을 갖더라고. 시어머니 좀 이상하게 보인다. 얼마 전에 봤을 때 사람이 새롭게 변했다더라고. 어디 암에 걸린 사람 얼굴이야. 병원이 진단을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거 그러지 말고 너희들 중 하나라도 병원 좀 따라가 봐. 혹시 이상한 병원 다니고 있는 거 아니니? 괜히 돈 쓰게 하려고 없는 병 만들어서 돈만 쓰게 하는 건 아닌지 좀 알아봐봐.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일단 남편에겐 비밀로 했습니다. 5년째 자기 엄마가 안쓰러워 죽기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한다고 들을 리도 없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외래는 언제 가신다고 했죠?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물으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병원 그러면서 손등 날짜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아유 맞다. 다음 주 화요일에 가기로 했어. 그 사이 전 암 환우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해 이런저런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시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의 환우들과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환우들에게 있어 가장 큰 화두는 병원이거든요. 병원에 언제 가는지, 병원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제 받을 치료는 뭐고 통증에는 어떤 치료를 받는지 등등 그들에게 있어 병원은 삶의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아는 사람이 한 번 시한부 판정을 받고 3년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5년을 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더 이상 체외적인 통증도 없이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왠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졌어. 어쨌든 시어머니가 건강해지는 것은 부부에게도 좋은 일이었지. 아프지 않고 일해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편해졌거든. 그런데 모두가 시어머니 상태에 대해 의문을 갖더라고. 시어머니 좀 이상하게 보인다. 얼마 전에 봤을 때 사람이 새롭게 변했다더라고.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제 어머니는 한 번도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언제 가느냐 물으니 그마저도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회사에 미리 월차를 내놓고 다음 주 화요일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 제가 회사에 가는 척 집을 나서며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거죠?
그럼 저는 집 앞에서 잠복을 하듯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시어머니가 평상복 차림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의 동선을 따라 걸어서 뒤를 쫓았습니다. 마치 남편을 쫓아다니던 그때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쫓으면서도 시어머니가 말한 병원으로 가는 경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가는 경로와는 다른 곳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5년을 다닌 병원이니 시어머니만 아는 길이 있는 건가 싶어 일단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들어간 곳은 집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주변에 치과는 있지만 내과 같은 개인 병원은 없었고 어딜 봐도 시어머니가 말했던 병원 이름과 같은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정말 친정엄마의 말대로 시어머니가 이상한 병원을 다니고 있나 봐요.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가 5층으로 올라간 걸 보았습니다. 나는 빠르게 5층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5층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5층 전체를 차지하는 것 같은 회사에 당황했죠. 시어머니가 층수를 잘못 누르신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보면 알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5층에 도착하자마자 많은 운동기구로 가득 찬 헬스장이 나타났어요. 엘리베이터와 헬스장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더라고요. 여기에 봐도 거기에 봐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운동하러 오셨나요? 갑작스럽게 헬스장 사장이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경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른스러운 여자가 역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놀랐을 때 헬스장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우리 헬스장에 오셨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것도 드신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의 시장 다니면 손님도 드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뭐라고 하든 말든 벌어진 입을 막을 수 없었어요. 멀리서 보아서 처음에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엎드려 있는 채 얼굴이 빨개진 여자는 분명히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참을 수 없어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 우렁찬 목소리에도 얼마나 엎드려 집중하고 있었는지 다시 엎드리며 힘을 모았습니다. 결국 가까이 다가가 귀에다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그제야 우리 시어머니 화들짝 놀라 엉덩방아를 찌으셨어요. 시어머니를 데리고 인근 카페로 갔습니다. 맘 같아선 헬스장에서부터 찌어 먹고 싶은 걸 겨우 참고 간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병원 가봐도 치료 안 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병원비만 아깝잖아. 그 돈으로 운동이라도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어. 뭐 잘못된 게 아니네요. 이참에 분명히 해두자 싶었어요. 어머니, 앞장서세요. 어머님은 수술을 받은 병원으로 함께 가서 주치의를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놀란 어머님은 싫다고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치의의 정보를 알아내었고 전화를 걸어보니 오늘 주치의가 외래 진료를 하는 날이었어요. 예약 없이 기다려야 했지만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님을 모셔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어머님은 자불안해했고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님은 발작을 일으켜 지칭하며 거절했죠. 이런 상황에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에 가기 싫어서 요즘 왜 그러세요? 환자에게 병원에 가야 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한마디에 어이없어서 멍해졌습니다. 마치 그러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제가 아파하는데 왜 그런 소리 하시죠? 시어머니는 말을 꺼내자마자 안타까워하셨어요. 나는 500m 미루어 생각했을 때 시어머니가 건강한 이야기를 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을 안심시켜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족스러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아픈 사람에게 왜 그런 태도일까요? 그분은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도 가정일과 자녀를 돌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주신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왜 그러면서 평소처럼 하자고 했죠?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 아픔을 참으시며 했던 모든 일 어떤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행복하게 보일까요? 정말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도 정말로 건강하다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어머님은 정말 건강하게 보이셨어요. 오늘은 왜 그런 사람일까요? 우기고 나면 그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기면 사실인 줄 알았네요. 남편이라고 해서 모든 게 사실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됐어요. 그때 그 순간은 남편도 싫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면서 겪는 거죠. 하지만 어머님이 계신 집에 시집가지 않기라고 엄마가 말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니 직접 말해주세요. 지금 상태 어때요? 당신은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그럴 거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의심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병원에서 수술 기록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지요. 눈을 크게 뜨고 봐요. 그거 어떤 수술인지, 자궁암 수술인지, 자궁근종 수술인지. 남편은 기록을 본 후 놀랐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수술을 시키고 싶어 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을 고백했고 남편은 참담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다투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인정했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국에는 남편이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발코니에 찌푸린 얼굴로 들어오자 제 처지는 현저히 나빠졌어요. 물론 시어머니를 밤중에 내쫓기라도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소비에 화가 나서 보채고 말았죠. 저는 밤늦게까지 거실을 지켜보다가 시어머니가 잠이 들었다 판단하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깨어보니 거실 테이블에 보고도 못했던 종이가 있더군요. 그 종이를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편지였고 그 아래엔 통장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방을 잠깐 둘러본 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해서 화를 내버렸어. 내가 평생 남편 없이 너와 함께 살아왔고 너 하나만 의지로 살아왔기에 혼자서 우울해했어. 근종이 발견돼 암일 수도 있다며 떼어내기로 했지만 다행히도 별것 아니었다. 너희가 바빠 보여 안 뜰까 하고 말도 못하고 혼자 수술받고 마음만 더 아팠어. 한 해 동안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럼 거짓말이라도 암이 사라졌다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손바닥만 한 방에서 살아도 행복했어요. 돈은 집을 뺀 보증금과 내가 모은 것이었어요. 나가는 길에 줄까 했지만 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아라. 내 걱정은 필요 없어. 미안하다. 남편에게는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세요. 그래서 남편을 깨웠어요. 어머니가 사라졌어. 일어나 봐. 하지만 하루 종일 찾아도 시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초상집이 되었어요. 작성자, AI, 바람의 걱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떠나신 후로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겨 살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께서 떠나신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친 말이었는데 결국 우리 부부는 울면서 고통받았어요. 실종 신고 후 머리를 싸매고 해봤지만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나신 시절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며칠 뒤 회사에서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디 있든 찾았어요. 너무 놀랐고 급히 반차를 쓰고 퇴근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갔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고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처음 가보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했어요.
문자를 보낸 분이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식당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어리둥절했고 식당 안을 살펴보니 제가 일하던 시어머니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어머니는 주방 바닥에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놀라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머니, 너는 어떻게 여기에 있어? 저의 목소리를 듣고 남편도 어머니에게 뛰어갔어요. 어머니 결국 우리 셋은 서로를 껴안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법이 있어요? 나가라며 나도 속상해서 한 말이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하다. 이 두 사람은 또 싸울 거야. 우리 부부는 연락받은 어머니의 고향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분도 느낌이 또르르해서 전화를 주셨대요. 평생 연락 없던 애가 고향 길바닥을 헤매고 있길래 데리고 왔어. 근데 애가 최정신이 아니더라고. 잘게 핸드폰에 있는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에도 계속 안 받길래 문자로 보내는 거죠. 알고 보니 남편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니까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았다고 해. 그렇게 집을 나갔던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서 돌아오는데 기분이 어떻게 어이하던지요.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싱글벙글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시어머니와 화해한 건데 돈을 든 것도 아닌데 왜 선망하다 보니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못했었을까요? 비록 시한부라고 했지만 더 큰 방으로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이사를 결정했는데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하자고 했던 이사였지만 시어머니에게 쾌적한 방 하나를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새 집에서 자신의 방을 본 시어머니는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이 녀석도 갑자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 죽게 하려고 지내냐고 할 것이에요. 어차피 해주더라도 불만 있잖아요. 그럼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시던 골반 같은 곳에서 살라고요. 나도 이 집 식구입니다. 오늘도 시어머니와 조금 다투고 살고 있어요. 요즘 시어머니는 가정일과 아이들 돌보기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시어머니만 맡기지 않고 남편과 함께 일정 부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한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맡겼던 우리는 얼마나 낮아 보이게 됐을까요? 엄마가 살림을 다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보면 가끔 정말 그녀가 마치 엄마 같다고 느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요. 아,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별일 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이제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해요.